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1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약한 모습,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주요한 빅 이벤트들이 있었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든가 오라클의 실적 발표 등이 있었는데 이런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신중론 쪽으로 무게가 더 길어지는 듯합니다.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네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온건한 매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온건한 매파는 금리 인하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준의 결정문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앞으로 규모나 시기에 대해 조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느낌의 그런 천명 문구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금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면서 올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됐고요. 한미 금리 차가 조금 더 축소되는 이제는 1.25%, 25%포인트가량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6년 만에 3명의 반대표가 있었는데 이 반대표의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선 스티븐 마이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50bp 이 빅컷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 둔화가 지금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제프리 슈미드랑 오스턴 굴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해야 된다.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의 확신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보게 된다면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 위원들 사이에서도 물가와 고용 그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이 의견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연준도 확실한 방향 키를 잡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점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연준 위원들 몇 명이 이 정도의 금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지금 의견을 모이는 게 이게 점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고요. 내년, 내후년 그리고 장기적인 중립금리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요. 굉장히 의견이 조금 이렇게 많이 교집합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게 된다면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bp를 인하할지에 대한 의견이 현저하게 엇갈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경로 전망을 보게 된다면 공통적으로는 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게 됐을 때 내년에 1회가량 인하를 하고 내후년에도 한 1회가량 인하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년에 25bp 그리고 내후년에 25bp를 인하해서 2년간 총 50bp가 인하될 것이 지금 현재 연준 의원들의 의견상으로는 가장 좀 공통적인 분모인 것 같고요. 장기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도 3%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인하가 지속되긴 하지만 빠른 인하 사이클이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간의 의견이 좀 분열이 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인하 속도가 과연 지금처럼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는데요. 연준 위원 19명 중에 7명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동결 혹은 인상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3명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의결권이 없는 참석자들은 사실상 인하 반대를 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가요, 시장의 전망과는 조금 어긋나는 듯한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2회가량의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연준은 1회가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과 연준의 의견 차이가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의원들은 왜 인하 속도를 서두르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물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수개월째 2.8에서 3%대에 멈춰 있다는 거고요. 목표치까지 여전히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지금 노동시장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4.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도 월간 고용의 증가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용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더 나쁠 것이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준의 딜레마인데요. 물가가 아직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고용은 냉각되고 있는 이 엇갈린 지표.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연준 의원들도 지금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는 못 내리는데 고용 둔화 때문에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AI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고용자 수를 가파르게 좀 줄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나 연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이 내년 초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레임덕에 빠졌다, 레임덕 시기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서 파월은 유동성 완화로 시장을 달랠 수 있을까요? 우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일부 중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에 굉장히 완화적인 긴축을 좀 유발하는 그러한 대응 방법을 이번에 펼치는 건데요. 단기 국채에 대해서는 400억 달러의 매입을 재개하고요.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라고 연준 의원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을 위한 건데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중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건 사실상 완화인데 시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파월의 주요 발언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좀 명확히 나옵니다.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지금 4월 이후에 월간 고용자 수의 증가가 4만 명가량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동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식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표출을 했는데요. 관세를 제외하게 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대고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예상된다. 특히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고용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다시금 물가에 대해서도 좀 충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그래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 중에 그 누구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켜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고용이랑 물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연준이 결정을 하겠구나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시장 자체가 데이터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의원들 FOMC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시장에서 좀 주목한 게 오라클의 실적이었는데 사실 AI의 거품론을 불식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오히려 물음표만 더 크게 남겨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변동도 그에 발맞춰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 두 자릿대 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한 1%가량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EPS를 발표했는데 다만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의 그 기대를 현저하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프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68% 증가했고 애플리케이션 매출이 34%가량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성장세보다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2분기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 120억 달러로 1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 1분기가 85억 달러였는데요.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캐펙스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투자를 지금 오라클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매출을 도대체 언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기대한 건 매출이란 숫자도 숫자지만 매출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오라클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오라클이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AI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가늠죄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한 50%인데 오라클이 한 460%입니다. 5배가량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라는 이 종목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 관련돼서 불확실성도 있고요. 연준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국내 증시는 내만년 날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오후장까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종목 우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수로 보자면 현재 구간 혼조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죠. 이 소식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한 차례 출렁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12시 구간 일중 저점을 터치해냈는데요. 4,103포인트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11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단을 견조하게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4,122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943포인트를 터치해내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깨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내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929포인트 일중 저점을 딛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선 코스닥인데요. 9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1,4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확인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전장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도로 포지션을 좀 잡은 모습이고요. 1,8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900억 원 이상 순매수, 기관은 400억 원 이상 활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을까요?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메세라를 인수했던 화이자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제약사와 3조 원 규모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내년 본격적으로 경구용 비만약이 좀 출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일동제약이 25%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릭스는 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4.5%, D&D 파마텍 2.5%, 블루엠텍도 2%가량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이 재건 실무회담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앞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종전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지지부진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새로운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죠. 네, 남광토건의 경우에는 5.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D현대인프라코어 5.6%, HD현대건설기계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SY스틸텍 3.4%, 데모의 경우에는 2.4%가량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 특징 체크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포진을 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일진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상승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단연 두드러졌던 종목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에너지 기업인 G버노바인데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배당금을 확대한다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장중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2028년도로 매출 전망치를 기존의 45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인도 시장의 전력망 투자 확대를 2028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규장 속에서 15%나 급등하는 흐름이 또 연출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4%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1년 사이에 주가 120%나 상승하면서 전력기기에 모멘텀이 여전하다라는 점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G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가스터빈 제조사인데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더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뉴스 나오면서 국내 전력 인프라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전기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많이 내줬습니다. 5%대 강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5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3%대 오름세, 효성중업도 2%대 강세 가져가면서 다시금 200만 원 선에 가까워진 모습이고요.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가 또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화이자 관련 이슈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먹는 비만약, 경구용 비만약의 테마에 다시금 불을 지폈는데요. 화이자가 자체적인 이제 비만약에 대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비만약 쇼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포순제약의 자회사와 무려 3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저분자 화합물 GLP-1 RA 계열의 파이프라인입니다.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인데 임상 1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3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약의 신약을 연이어 실패했었기 때문에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비만약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또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 메세라를 10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한 것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경구용 저분자 비만약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개발 현황을 보시면 일라이릴리가 임상 3단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오포글리프론의 출시가 이제 내년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장 일동 제약의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현재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황에서 임상 2상이 내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상 관련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일동 제약이 가장 크게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이 밖에 화이자 그리고 로슈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 언급한 일동제약이 26%대 급등세로 대장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올릭스와 나이백 그리고 대웅제약과 같은 종목들도 함께 관련주로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4에서 6%대 오름세, D&D 파마텍도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8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2025년보다 나을 2026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고요. 해외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의 수익성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원재료인 원당의 가격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5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원화 약세로 수입 원재료 원가 부담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이 원화 대비해서 수입 가격 기준으로 원당 가격이 이제는 두 자릿수대로 내년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인해서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오늘 롯데칠성을 비롯해서 주류 음료주들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롯데칠성이 단연 돋보이는 모습 1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14만 6,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무하게 주가가 3%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이트 진로홀딩스, 창해 에탄올, 국순당 같은 종목들이 업종 안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열어볼게요. 네, 현대건설기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내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기계 업황이 길었던 침체 터널을 지나서 좀 회복에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현대건설기계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실적도 워낙 좋고 또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오늘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인프라코어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어차피 내년에 이제 합병을 할 기업이니까 이제 운명 공동체죠. 이제 주가 흐름 똑같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 호재가 생겨도 다른 쪽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계 수출량을 보면 1분기서부터 1월 달서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에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수출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 사실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좋은 실적 내놓고 바로 좀 급락이 좀 나왔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한번 두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재개와 북미와 신흥국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신흥국 쪽은 지금 좋은 것은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쪽은 지금 완전히 좋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은 뭐 주가 흐름이 워낙 좋죠. 실적도 좋고 근데 어떤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임기 1년 차보다는 임기 2년 차 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공약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건설기계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금 가격이 이제 고가권이 좀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아프리카의 이제 근간 개발이 지금 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부로 HD 현대건설 기계로 이제 두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좀 이름으로 출발하게 될 텐데 그 시나리오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가 1이고요. 인프라코어가 이제 0.16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씩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프라코어 7주를 갖고 있는 분한테 새로운 신주 현대건설기계를 한 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대 0.16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프라코어 쪽에서 좀 약간 반발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뭐 주식 가격이 아니라 이제 자산 가치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대 0.16으로 그러니까 한 주대 7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정지 기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분들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거래 정지 기간은 29일 날 이제 이번 달 12월 29일서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는 점은 좀 참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인프라코어 쪽에서 수소 엔진과 관련돼서 호재가 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수소 엔진은 뭐 이렇게 배나 뭐 이렇게 자동차에다 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다 설치를 해서 수소로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는 이제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전력 회사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이런 힌트들을 좀 시장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간단히 체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10월 말서부터 11월 초까지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추가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좀 뭐 왜 내려가는지도 뭐 딱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실적이 정말 좋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실적이 좋은 실적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대건설기계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죠.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수급 본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이제 파란색 선 계속 팔고 있다가 최근에 좀 약간 플랫하게 매도 거의 안 나오는 흐름.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조금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흐름. 오늘 현대건설기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윗방향 충분히 열어놓고 한번 홀딩을 가야 될 만한 종목과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함께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합병 이슈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홀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롯데칠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좀 언급해드렸지만 내년도 실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10% 이상 급등세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롯데칠성 분석해 주시죠. 네. 자, 롯데칠성 입장에서 12%대 상승은 다른 종목의 30% 상한가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걸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바로 롯데칠성이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네. 좀 약간 급등세가 자주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왜 급등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그 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 타이틀에 의하면 내년 해외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해외 자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롯데칠성이 해외에 어디에 이제 진출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나라들로 보면은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큰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롯데칠성의 해외 자회사들에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인데. 이쪽에서 이제 롯데칠성에서 만드는 탄산음료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그 음료 시장에서 이제 탄산인데 뭐 약간 좀 뭔가를 탄 탄산이 있잖아요. 그 탄산 1등을 하는 제품이 바로 롯데칠성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밀키스가 이제 러시아 이제 탄산음료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잘 마시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레스비라고 이제 캔에 들은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러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캔 커피에서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13%였었는데 작년, 올해 한 30%로 올라왔고 내년에는 28년도까지는 한 45%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제 뭐 롯데칠성은 포부를 좀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원당 가격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재료를 많이 먹긴 합니다만은 원당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식음료 기업들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을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스프레이드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지금 원당 가격이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당이 너무 이게 작황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일단 더 영업이익에 보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네. 작년에 롯데칠성이 당기순이익이 1년에 6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150억 내외 수익을 올린 제품이 있어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사히 맥주인데요. 그 롯데 아사히 이제 법인이 회사가 좀 따로 있는데 아사히랑 롯데랑 50%씩 돼서 합작 법인인데 이 롯데칠성에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롯데칠성의 수익을 지금 이끌고 있는 부분은 아사히 맥주거든요. 거의 4분 단기 순이익이 4분의 1을 이제 아사히 맥주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펩시콜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아사히 롯데 아사히 주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장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뭐 반일 감정 때문에 뭐 일본 맥주 먹지 말자, 뭐 일본 옷 입지 말자, 유니클로죠. 요즘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자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사히 맥주가 지금 굉장히 연 단위로 퀀텀 점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은 사실 뭐 최근에 급등 나온 게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역시 종지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식음료 업종에서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롯데 아사히 등의 자회사 역시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롯데칠성 만나보셨고요.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미용기기 쪽에서 이제 클래시스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내용 중에 오늘 상승세를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슈링크나 볼륨어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대세죠. 뭐 AP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클래시스도 이 홈 뷰티 디바이스를 내놓은 지 좀 됐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내놓은 슈링크 홈 리프트가 아니라 리프2죠. 리프2 글로우. 이게 이제 초도 물량이 이제 완판이 됐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뭐 APR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좀 비싸죠. 네. 90만 원이 훨씬 넘는 100만 원에 육박하는 홈 디바이스인데 이게 뭐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이제 다 이제 완판이 되고 이제 거의 2차 상품까지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률이 아직은 지금 클래시스가 이쪽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 뭐 크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한 뭐 477%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상승세고 아무래도 이런 전문적인 이 피부 레이저 기업에서 만든 홈 뷰티 디바이스가 다른 쪽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소비자의 신뢰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완판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분기 실적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실적 나왔을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증권가에서 너무 높게 잡아요, 컨센서스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놔도 주가가 빠지는데 자 그럼 클래시스 3분기 실적 한번 요약해서 보면 네.
매출이 이제 거의 40%가 늘었죠. 39%. 영업이익이 30%좀 못 미치는 29% 전년 동기 대비죠. 이 실적을 내놨는데도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은 일단 클래시스는 원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이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인데 3분기에 50%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왜 내려왔나? 그게 중요하죠. 이제 볼유머에 대한 광고비, 그 다음에 브라질 파트너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좀 들었다. 뭐 굉장히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4분기 때는 다시 50%의 영업이익률 회복을 할 것이고 내년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루다 합병과 관련돼서도 연결 이제 이익이 잡힐 것이고 브라질의 최고 이제 에스테텍 1위 회사를 인수를 이제 했는데 매드 시스템즈라고 이 기업이 한 1년에 매출이 한 7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4분기 내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클래시스의 어떤 향후의 실적을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점수를 부분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3분기 실적은 뭐 좋았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는 것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네. 이제 중요한 이제 4분기 실적 다시 영업 이익률 50% 회복을 하고 이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 디바이스의 성장, 퀀텀 점프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만 원이 좀 살짝 깨졌네요. 6만 원 이하는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전고점 정도 될 것 같아요. 7만 2천 원. 손절 가격은 한 5만 2천 원 전 저점이죠. 11월 달의 저점 5만 2천 원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살펴봤습니다. 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도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2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만 3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신설한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에 반복적으로 걸린 것이다. 이 규정은 1년 동안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중소형주의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시가총액 410조 원이 넘는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 소수 계좌 쏠림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주들도 같은 기준에 걸리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오히려 투자주의는 훈장이라며 의미를 희석시키는 분위기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형주에 반복 적용되는 경보가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선정을 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FOMC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까, 네. 뭐 금리는 인하하겠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막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인하는 했어요.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인하를 한 거는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뭐 네네. 지난달에 뭐 뭐 비컨 예상을 얘기 했어요. 나올 때, 동결 얘기 나올 때도 25p 인하가 그래도 가능성 제일 높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90% 이상이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거의 미국 애널리스트들 이쪽 모임에서는 한 93%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인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6912에는 그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쓱 살펴봤는데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연준 위원들 그 수많은 위원들 중에서 이제 14명이에요. 그 중에서 11명이 이제 인하를 했고 3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표를 던졌는데 한 명은 비컷이니까 뭐 반대표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네. 더 강하게 더 인하를 내려야 된다. 하자라는 거니까. 근데 동결의 표를 던진 이 연준 그냥 그 위원들은 내년에 어차피 다 교대가 됩니다. 11명은 교대를 하고 연준 이사하고 연준 이제 FOMC 의장 정도만 이제 계속 간다. 근데 의장도 내년에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달 하순 정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발표를 한다. 뭐 해시 위원이 될 것 같다. 뭐 의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의미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9월까지만 해도 내년에 2회 인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인하하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내년 1회 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매파적으로 좀 바뀐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부터 해시 연준 의장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트럼프의 우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만 더 해도 시장이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1회로 해놨으니까 한 번 추가하면은 사실 기존으로 복귀해서 2회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1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매파적인 의견이 지금 오늘부터 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2회가 되더라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3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유동성이 난리가 납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고용이나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가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게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건데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파적으로 조금 나왔지만 시장에는 미비하게 반영이 될 것이고 내년 되면 어차피 2회는 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회로 복귀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동결을 외친 2명은 교대된다. 11명이 이제 계속 이제 주별로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연준위원장은 계속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작해서 장 초반에는 금리 인하하고 뭐 그래도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었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점심때 또 갑자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매파적인가? 라고 하면서 약간 흔들렸는데 일단은 뭐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래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많으면 세 번이든 하게 될 테니까 그것들은 큰 그림은 그리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알아봐야 할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계속 저희가 CES 2026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까요, 그러면? 자, 오늘은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 피지컬 AI. 아, 그렇죠. 네. 올해 가장 뭐 CES의 2025년에도 핵심 화두였고 핵심 단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지컬 AI가 난리 났고 오늘도 사실 로봇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또 봐야 된다. 올해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접했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제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ES 행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이번 주 초부터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다이브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다이브인이다, 일상생활로 이제 스며든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피지컬 AI가 뭐냐라고 하면은 AI가 물리적 신체를 얻으면 피지컬 AI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AI가 물리적 신체를 얻는 게 꼭 로봇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로봇에 해당은 되겠지만 사물 인터넷 기기 같은 경우도 일부가 조금 더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휴머노이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로 사물 인터넷으로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정말 발전하면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이런 시대도 언젠가는 또 최종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먼 미래겠지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다 발휘하시면은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과학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안 오른 로봇주는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질문점일 텐데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 한 2종목 정도 아직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 제가 볼 때 아직도 굉장히 싸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쉬어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일단 출발선상에 올라탔는데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도 아직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GPU 20만 장을 얻은 한국의 이제 기술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선두로 나가면서 1, 2위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딱 3위 정도로 해가지고 완성체를 뭐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완성체도 일부가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봇 밸류체인 쪽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예, 그 TSMC랑 뭐 항상 뭐 LG그룹이랑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완제품으로 안 만들고 부품만 계속 공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ASML처럼 슈퍼 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 기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4번 타자 업종으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봇에 많이 집중이 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 로봇주들 네. 이제 출발 초입에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타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안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대형주 중에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큰 종목 중에 제가 볼 땐 이제 출발인 것 같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한 번 더 보죠. 네. 분명히 많이 나왔어요. 분명히 많이 나오고 그쵸? 매번 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첫 시간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때 빼고는 항상 안타 종목으로 있습니다. 좋네요. 그만큼 든든하다는 뜻이에요. 삼성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하듯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삼성 로보틱스 뭐 비슷한 네이밍을 다 이제 특허를 내놓고 인수하는 게 확정돼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12월 18일 날 이 말로 없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로봇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217%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즌2에도 여러분 이제 다시 출발할 타이밍입니다라고 했더니 거의 뭐 80% 가까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과거에 저 어릴 때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월드컵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지신 분들 수익률이 배고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배고픔을 충분히 채워주고 포식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터질 정도로 이제 크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피인수 이후에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 로봇을 선정한 만큼 그리고 치맥해동 이후에 가장 뭐 최대 수혜 보는 기업들은 그러면은 삼성과 SK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삼성 무인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로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삼성에서는 본인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살릴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술적으로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48만 원 아래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셨습니다. 로봇주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조를 매번 해주시지만 여전히 강조해 주시고 계신 네. 여전히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타 종목으로 선택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2루타 종목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루타 종목은 뭐 많이 빠른 종목이긴 한데요. 네, 로보티즈 봐야 될 타이밍인 것 네네네.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 한 방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한 방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슈팅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바이앤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30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그 구간 넘어가면은 한 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한 방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 모르겠습니다. 대신 지금 886% 올라와 있는데 제가 1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1000원은 그냥 1000원 딱 달성하고 이렇게 헤딩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 과정이 한번 나오고 혹은 수급 전환이 나와야지 조정을 받던지 하지 아직까지는 한 방 더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 거 한 방 남은 로보티즈. 뭐 자체 로봇손 얘기는 뭐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가 원익홀딩스가 수익률 2위인데 수익률 1위 종목이 원익홀딩스죠. 둘 다 로봇손에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LG그룹에서 과거부터 공을 들였고 정부 정책 국책과제 많이 하고 총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하는 기업이고 좋은 이슈들은 다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한 방 남았으니까 그 센 거 한 방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은 역시 빠른 종목의 대명사 로보티즈, 코스닥 로봇주 중에 1, 2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렇게 안타, 이루타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볼까요?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도 갈 수 있을 피지컬 AI 관련 뭐가 있을까요? 네, 제2의 로보티즈를 꿈꾸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계속 3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SPG입니다. SPG 네. 좋습니다. 물론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34% 올랐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오. 조정받을 때마다 음봉 때마다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른 데 비해서 SPG는 오른 게 없어요.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밀 감속기 3대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이런 좋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내내 쉬었죠. 올해 초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SPG도 힘을 좀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SPG는 그에 따라서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공급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로봇 밸류체인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방산 쪽에도 또 공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제가 가전모터 기업의 강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쓱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로봇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예,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LG,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로봇이 필요한 그리고 공장에 로봇을 돌리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SPG가 그 밸류체인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 올라온 거. 여러분 1300%, 800% 올라간 종목도 더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144% 만족되십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80% 올라오고 쉬고 있다가 이제 48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출발입니다라고 너무 예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PG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년이 진짜 본격적인 상승에 돌입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로봇 사업이 계속 적자라서 문제라고 하면은 기존 모터 사업과 신규 사업 이제 오버홀 쪽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3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면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건 SPG일 테니까 네. 올해는 뭐 약간 아직 퍼포먼스가 크지 않지만 내년을 기대해 보면서 3루타 종목으로 SP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한번 랭킹도 체크해보고 전략도 짜볼까요? 네. 랭킹을 체크하는데 랭킹은 변화가 없는데 정말 다 이 고점 바로 아래서 헤딩하면서 이러고 피레칭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48만 원 넘어가면 바로 50만 원 넘어가는 거고 에코프로는 뭐 연일 갱신하다가 오늘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고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싹 요 수익률이 바뀌면서 순위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처럼 수익률만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순위도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1페이지는 그래도 수익률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페이지를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는 정말
7% 안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언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고 에코프로처럼 오자마자 1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광경이에요. 왜냐하면 20% 중반 후반 이 구간에 너무 많은 종목이 수십 종목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제 소개해드린 텔레치스 같은 경우도 오늘 10% 넘게 올라오고 맞아요. 있고 하는 거 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월 달이 되기 전에도 2페이지는 대격변이 있고 1월 달이 되면 1페이지까지도 많은 종목들이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여기서 밑에서 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원전주로 제가 설명해드렸죠.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네, 할게요. 현대건설. 보시면은 최초에는 한 3주 정도 이제 횡보하고 아래로도 이제 뭐 지지선도 흔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지선 흔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안에 회복되고 빠르게 트랩을 만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원전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원전 건설할 때 시공 능력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의 뭐 대다수를 이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SMR부터 시작해서 시공합시다 해가지고 건설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올라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5,000원 건드려주고 위에 이렇게 찌르고 있죠. 이 구간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나 이런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이 구간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은 강력한 수급이 붙으면서 날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7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이렇게 머물러서 박스권 형성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일동제약 제가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밀릴 때마다 모아가셔야 돼요. 조정받는 구간이니까 조정받을 때 모아가세요라고 3타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2루타 종목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초반 부분에 보시면은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매수 구간 일주일 정도 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 자연스럽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그리고 휴식, 상승 휴식 그리면서 있다가 잠깐 횡보하고 이때 왜 횡보했느냐?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이런 쪽이 움직여야 되니까 수급이 쏠려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들이 쉴 때 일동제약만 올라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력하게 올라온 모습 아주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간 모습 없고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년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동제약까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2의 D&D 파마텍 될까요? D&D 파마텍이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 중에 랭킹 1위인데 네. 일동제약도 한번 저희가 내년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로 없는 종목 바로 갈게요. 오늘은 뭘까요? 말로 없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요. 네, 선택하겠습니다. 안간 로봇주군요. 네, 아직 안 간 로봇주 중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사이맥스 그리고 한 종목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종목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캔앤고가 내년 2026년 CES 이번에 돌아오죠. 혁신상 2관왕 차지했습니다. AI 부분 최고 혁신상, 로봇공학 부분 혁신상을 차지했습니다. CES의 수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푸드로봇으로는 뭐 커피, 뭐 튀김, 베이글 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협동로봇 시장 이제 4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노란봉투법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강력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적자그룹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134% 올라와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명성에 조금 이제 쑥스럽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만 원 넘어간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잠깐의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죠. 갭으로 넘어온 다음에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다.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그럼 과열시키고 21선도 이제 꼬리 말아서 강력하게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은 완벽하게 정배열 구간에 도입 들어가면서 확장 구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82,500원 아래 구간에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8만 원 흔들게 하는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10만 원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10만 원 의미 두시고 그다음에 12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의미를 두면 된다. 제가 10만 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AS 해드릴 테니까 그 구간 수급이랑 모두 포착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 말로 없는 시간 여러분들 계속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좋은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지금 사도 될까요 싶은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피지컬 AI 관련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아직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상승이 너무 미약하다. 네. 앞으로 내년에 더 잘 갈 수 있을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함께 찾아보도록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네, 지금 바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데일리 TV 유튜브 입장하시면은 여기 지금 파이널샷 지금 나오는 방송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만 하시면은 제가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린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 부분들을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해서 뭐 현대차나 이런 쪽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날씨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이 기준 금리가 확정화되자 이 파월 산타의 선물로 코스닥도 오늘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또 반도체주에도 온기가 돌다 보니 삼성전자가 11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서 오늘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또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없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속에 오늘 시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배터리 관련주에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LFP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섰는데요. 이 시장은 현재 중국이 독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본격 진입하면서 북미 ESS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섹터가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자본 조달 부담이 완화됐다는 시장의 평가 속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력기기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건설주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재개발 이슈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도 더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기간을 크게 줄이는 신통기획 2.0을 공식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사업성이 개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도 용산 정비창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속도전과 공급 확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오늘 건설주에는 강한 햇살이 들고 있고요. 이어서 스페이스 X 관련주에도 오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에서는 스피어 그리고 HVM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그리고 의료 AI 같이 이 제약 바이오 진영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우선 비만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화이자가 중국의 포순제약과 약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저분자 화합물 기반 비만약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오늘 국내 비만 관련주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요. 의료 AI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정부가 AI 기반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의료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의료 데이터 이용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관련주에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이번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목표가 16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보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변압기와 초고압 전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4분기에 폭발적인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오늘 롯데칠성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끌어올라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냉각이 된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차세대 SSD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슈 속에서도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이슈 속에서 이 양재부지 개발 이슈가 부각이 되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지스는 실내 공간부터 도시 그리고 국가 지구 단위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어스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더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관세 부분은 상당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시장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하고의 이제 거기서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이제 유통업체를 한번 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통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이 우선 멀어요. 너무 멀고 또 두 번째가 거기가 이제 유통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유통의 시작은 뭐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통이 거기 가서 이제 뭘 해보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더 빨라져.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이제 세계 최고 회사인 아마존도 이제 미국에 있고 월마트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조기업이나 브랜드 기업들은 할인마트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코나 이제 월마트 같은 데 이제 직접이나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많이 넣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타이밍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쉬운 게 한류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요즘 종종 이제 미팅을 해요. 주문하면은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한글만 써 있으면 사람들이 산대요. 이 정도로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식품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랑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물류가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은 매장을 투자해야 되고 이커머스는 플랫폼 세팅을 위해서 셀러나 그 고객 확보를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포맷의 유통업체에 오프라인이 가가지고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매우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직영점 몇 개하고 가맹점을 합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공략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올리브영하고 CU가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시점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한류 붐을 타고 올리브영, 뭐 CU, 뭐 나머지 다른 작은 포맷의 이런 유통사들 있죠. 강연이나 컨설팅을 많이 가면은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어떻게 보면 12위, 2, 3년 전에는 9위까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중위권까지 가는 거의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앞선 그 선진국 봐보세요. 일본, 프랑스, 영국 보시면은 급격하게 선진 올라가다가 다 지금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겪는 게 뭐예요? 많은 복지 혜택, 높은 임금. 근데 그리고 또 비싼 임대료.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효율이 나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돈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완전 화랑이었죠. 폭등했죠. 부동산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돈을 어쨌든 차익이 나든 착각을 하든 쓰죠. 또 하나가 부동산이 화랑하면요.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좋아져요. 소비지에서는 맞아요. 유통에서는 첫 번째가 가구, 가전. 그쪽을 싹 우리는 이사 가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당시 뭐 코인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부동산 뭐 좋아지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크게 바라진 않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도 좀 어렵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주식인데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뭐 우선은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쿠팡은 이제 독주가 계속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셀러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빠른 배송을 좀 도입을 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그런데 아마 네이버 쇼핑도 최근에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빠른 배송이 이제 풀필먼트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최근에 나온 게 키커머스. 그래서 저는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에 연관된 회사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풀필먼트에 아까 이야기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회사가 연결해서 큰 흐름을 타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는 키커머스는 앞서 이제 세팅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거든요.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기업들 있죠? 세 군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저는 요 세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유통기업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유통 흐름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주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커머스가 50%를 넘어서면서 이제 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 한번 이야기를 이번엔 할 건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커머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느냐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그나마 대응한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백화점은 사실 이제 4, 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백화점들이 앞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그럼 우리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맛집도 나오고 뭐 팝업스토어 그리고 요즘에 그 조명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 조명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백화점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로 바꾸면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대형화 시키면서 방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 1등이 1위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또 성공한 그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랑 차별화되는 그런 대응할 거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를 전국에 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바로
집 앞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서 편하게 제품을 금방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 같은 것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좀 잘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계속 선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잘 대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백화점과 편의점은 큰 흐름에서는 좀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죠.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의 공격을 잘 방어를 못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을 다 뺏겼어요. 신선식품 빼고 이제 공산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커머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나 이제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말에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가서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은 백화점한테 내주고 쇼핑 공간은 이커머스에 내주게 된 거예요. 1, 2인 가구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마저 뺏기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유통채널 얘기할 건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 영향이 좀 덜 받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좀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힘들다가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니 했더니, 또 이제 굉장히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또 면세 매출이 또 쑥 떨어졌죠. 세계적인 그 PwC라는 그 앙케이트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불황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카테고리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명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세점은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면세점이 좀 기댈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전 그것도 좀 고민인 게, 과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명품 살 건가?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또 큰 유통가 이슈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아닙니까? 좀 안타깝죠. 뭐 근데 뭐 안타깝지만 저는 기업 회생 들어갈 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2, 3조의 지금 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가치예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대형마트 건물이 사실은 애매해졌어요. 마트 가보세요. 1층 신선식품 사람들이 많은데 2층 가면 어때요?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마트 포맷보다는 그보다 좀 작은 거, 단층. 그런 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100여 개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부동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쪼개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가치는 있기 때문에 뭐 망하기보다는 이제 매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이마트라고 봐요. 이마트가 그 본업에 충실한다는 변화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식품 전문 매장도 좀 늘고 있고, 뭐 고레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MG당도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그 몇몇 점포들도 아마 매입을 이마트가 해서 좀 이마트가 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커머스의 유통을 보려면은 딱 하나, 그 풀필먼트라는 걸 꼭 봐야 돼요. 사실 이 풀필먼트가 의미하는 거는 빠른 배송이거든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을 지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쿠팡의 높게 배송, 즉 빠른 배송, 그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소위 이제 뭐 빠른 배송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쿠팡이 메인이 잡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다행히 빠르게 요거를 또 커버하려고 빠른 배송을 CJ 대한통운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풀필먼트를 협업해서 빠른 배송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서 그 밑에 기업들은 어때요? 빠른 배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제3자 물류를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의 사례를 보시면은 CJ대운통운하고 협업을 처음 했잖아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그 배송비가 4~5천 원 나왔어, 5천 원. 그럼 셀러들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막 그쪽을 투자를 하고 프로모션 투자를 하니까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는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업체들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주저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양대 산맥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할수록 점점 매출 떨어진다. 빠른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쇼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는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 탑1이었던 데고 알리바바는 당연히 중국에서 넘버원이 합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우선 G마켓에 많은 고객 정보가 있죠. 옥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신세계 이마트가 또 잘하는 게 상품 소싱이나 이제 셀러들 잘 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는 장점이 초저가 상품 굉장히 싸죠. 저희 와이프도 뭐 그냥 거의 뭐 미니어처럼 2~3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아주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직구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잘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 기자님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송이 느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주춤한 이유도 그거예요. 첫 번째가 배송이 너무 느려요. 두 번째가 품질 문제가 자꾸 있어. 세 번째가 브랜드 제품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쭉 성장하다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이제 신세계랑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작 회사에서 두 회사가 누군가는 풀필먼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알리는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해야 되는 거고 신세계는 알리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같이 사업하는데 알리 부자인데 돈 많은데 우리 신세계 힘들어.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더라도 과연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의문이고 또 이번에 또 공정위에서 또 조건부로 가장 큰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풀필먼트를 국내에 구축한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에 이 고객을 가지고 이 저가 상품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이 소위 이제 좀 죽은 G마켓이나 옥션의 이제 유입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린 다음에 국내 셀러들을 활용해서 확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물티다를 세팅이 될까? 두 번째는 이 지금 데이터를 그 알리에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참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 두 개가 해결돼야 앞서 있는 쿠팡 네이버 쇼핑하고 같이 해볼 만하지. 이게 안 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하며 시간 후의 거래에서 10% 넘게 급락했다. 2분기 매출은 16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에는 미달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역시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수익화 속도다. 오라클은 이번 분기에만 120억 달러를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투입했지만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충분히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밸류체인도 시간 후에 약세를 보이며 연쇄적인 충격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RPO 증가를 근거로 중장기 수요는 견조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시장은 당장의 회수 지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AI 과잉 투자 논란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목요일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 좀 어수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양대 지수는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까지 어떻게 갈지 오늘 시장 특징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그런 언급으로 인해서 미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그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면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고용과 물가가 계속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꺾이지 않고서는 금리를 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파월 의장 5월에 이제 임기가 완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비넷이 차기 패드 후보가 상당히 좀 온화한 그 비둘기파적인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되레 우리나라 시장은 좀 부진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들이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일동제약, 비만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양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를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건설 쪽에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이제 강남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면서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알부자 기업들, 서부 T&D나 ATDC, 현대산업개발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장 막판까지 대형주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월로 이제 롤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 선물 옵션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일은 일단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수급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시장을 부양하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죠.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자동차만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지만 예제는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까지 같이 연계를 하면서 거기 이제 밸류체인까지 속해 있는 그런 이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나름 좋았고요. 오늘도 장 초반엔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피 역시나 대형주들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이제 2등, 3등, 4등, 5등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쪽 관련된 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1위부터 이제 7개 종목이 바이오 제약이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빠진 자리를 결국에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그런 쪽 관련된 제약 바이오의 수급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이 2차 전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온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제는 좀 강했지만 오늘은 되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위권 안에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의 이 순환매 흐름을 보시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 섹터만 계속 수단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시장 자체는 뭐 크게 뭐 변동성이 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는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판이 좀 깔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 위주로 수급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등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주요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전개됐는데 결국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낙폭을 많이 키우면서 1%대 약세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4,090포인트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935.2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1%대 급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좀 빠져나가는 모습 2,5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로 1,000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돼주고 있고요. 860억 원대 순매수세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또 동시효과 구간에서 변동성 커지면서 소폭의 매수 우위만이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세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결국 3%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삼성전자도 1%대 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1%대 강세로 눈에 띕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1일 목요일자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유가증권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막판까지도 3%에 가까운 하락이 이어졌고요. SK스퀘어 역시나 4%대 낙폭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수출 데이터 반도체 수출이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것보다는 투자 경고라는 개별적인 이슈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섹터 단을 봤을 때 금융 섹터의 분위기는 시장 대비 좀 견조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FOMC의 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을 세 차례 연속 지금 연준이 선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 그 영향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 대비 괜찮았고요. 효성중공업이 1.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2%가량 하락했고 LRG 넥스원도 오늘 2% 이상의 낙폭을 그렸는데요.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방산주들의 투자 심리 조금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 오늘 소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다만 완성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이와 함께 오늘 대형주 단에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대표주들은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경계감이 있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승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은 오늘 대형주 중에선 눈에 띄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을 하는데 힘이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괜찮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부진했습니다.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일제히 하락했고요. 삼천당제약도 1%가량 하락, 펩트론도 2% 이상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그 가운데서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래시스가 무려 5%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원택도 오늘 3%, 휴젤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미용단에서의 섹터 움직임은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로봇주들도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SPG까지 오늘은 그렇게 뚜렷한 상승력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었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가운데 리노공업은 1%가량 상승했고요. 고영테크놀로지도 오늘 1%가량의 오름세, 서진시스템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면서 소부장단에서도 바닥을 딛고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엔터주들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었고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튀어오르는 종목은 찾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대형주단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조금은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오늘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장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 코스닥은 결국에 지난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래도 마감 지으면서 방어했습니다. 934.6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0.59% 전일 대비 내려갔습니다. 4,110.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운 낙폭을 좀 그렸습니다. 대형주 위주로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 주려는 흐름이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고요. 장중에 4,103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에 오전 장중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943포인트까지 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시 기점으로 상승 탄력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929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결국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4천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해내면서 지수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대응을 해줬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순매도세로 잡히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 인프라주도 외국인의 관심을 받아갔는데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에너지 회사인 GEV가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할 영향을 함께 받았습니다. KTNG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의 지속적인 주주가치 재고 방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고요. 태성과 ISC,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보로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성의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하반기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낙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크게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7%대 강세 가져가면서 5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관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3%가량 급락했지만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대형 조선주 안에서 대한조선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반도체 기판 관련주 대표 종목으로 구글에 독점적으로 기판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올릭스가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해서 함께 기관에 선택받았고요. 로보티즈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에 이어지면서 주가 흐름 견조했습니다. 어제 로보티즈 대표가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는 취지의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영향도 받았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역시 기관에 선택받았고요. 오스코텍, 프로티나 같은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 기관의 순매수세에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부터의 호재를 바탕으로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결국 장 막판까지 힘을 좀 더 내주면서 24%대로 급등세 마감을 지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비만치료 관련 기업 중에서 유일한 키플레이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임상 1상까지 진행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42,000원까지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45,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발표될 연준의 선택에 많은 주목을 하셨을 듯합니다. 간밤에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그러니까 기존보다 25bp가량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3회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인데요. 이에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이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나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조금은 완화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의 평가입니다. 심지어 이 점도표를 보니까요. 내년에 연준 의원들은 1회 인하할 것에 좀 많은 이들이 동감을 했고, 내후년에도 1회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 또한 다소 좀 매파적인 스탠스가 이번에 확인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라는 선택을 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밸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바이오의 투자 심리의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CDMO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 여기에다가 화이자가 3조를 투자해서 중국의 경구용 비만약과 관련된 글로벌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는 정말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이로 인해서 먹는 비만약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주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에는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개막을 앞두고 있죠.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연말 산타랠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섹터인데요. 건설주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펼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까지 수도권에 거의 3만 호가량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30년까지는 135만 호가량의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주택의 확대 정책이 펼쳐졌을 때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의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라던가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사업성 부분으로 인해 대형 건설주들의 참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컨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서울시가 재건축 신통계획 2.0에 대한 속도를 내비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중소형 건설주들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건설주들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파이널 포인트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잡고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형주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고 중소형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떤 포인트 잡고 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내일장 금요일 어떻게 좀 포인트 잡고 계세요? 코스닥 시장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5점 부근대까지 한 3%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선물 옵션도 만기가 끝났고 그리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역시 코스피의 대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신고가 갱신도 조만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코스피 200과 그리고 코스닥 150, KRX 300 정기 변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편출되는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에 대한 투자가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편입되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이제 편출되는 기업들을 보면 OCI나 HD 현대미포, 하나비전, 하나투어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단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사업 성향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부진하고 성장성이 좀 침체가 되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편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서도 좀 업황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하지만 이제 편입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이스페타시스, 하나엔진, LG CNS, 현대오토에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AI에 조금 더 친숙하고 AI의 사업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 편입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근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대다수를 보면 로봇 그리고 바이오, 원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로보티즈와 유진로봇 그리고 유일로보틱스와 클로봇 등이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올릭스나 D&D 파마텍, 이 비만 치료제나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은 이제 우리기술이나 뭐 BHI 같은 그런 기업들이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이 되는 업종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성장펀드 150조가 내년부터 투자가 되고 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뭐 연결이 되어 있는 뭐 AI 전력 인프라든지 반도체, 모빌리티,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지만 반도체 육성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47년까지 70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가 아직까지 정책이 나온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의 코스닥 거래세 인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소득공제 확대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 시장에 아직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일단 악재보다는 호재성 뉴스들이 많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특히 더 주시해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동국제약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동국제약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인사돌, 센시아, 판시딜 뭐 이런 거를 파는 일반 의약품을 파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앞에서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순환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신약에 대한 부분들 기술 수출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 3 트리오가 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 대장이 코스피로 빠지면서 일단 중소형 관련된 제약 바이오도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오늘 뭐 녹십자라든지 그리고 뭐 한미약품 이런 기본적으로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약도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일단 안정적인 그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화장품 시장과 더불어서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인수한 라봄 화장품에 대한 인수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이 더마 코스메틱 관련된 센텔리안 뭐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목표가 22,000원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17,600원 보시면 일단 대응하시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실적도 잘 나올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목표가 2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또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시장이 이제 뭐 골고루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내 종목을 기다리는 것도 나쁜 그런 뭐 투자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일단 오를 수 있는 시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고루 오를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